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 방금 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인데요. 예, 다행입니다. 잘 됐어요. 특검으로 가야죠. 이걸 어떻게 윤석열 똘마니들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요. 특검으로 넘긴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까지 포함해서 13가지 혐의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자, 대통령실이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 그야말로 지금 전국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건희의 이름만 등장하면 스르르 무너져버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혐의도 특검 대상입니다. 특검이 너희도 수사한데 검찰아, 이 똘마니들아, 이 비응신 새끼들아. 아이고 정말 참 웃기다 못해. 참 슬프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대통령실과 김건희를 향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 3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두 번째, 김건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 중단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 받으란 얘기죠. 네, 특검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발끈한다면 이제 특검법은 다음에 통과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윤석열이가 거부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다음을 두고 봅시다. 자, 어제 그 재보선 결과는요,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상대로 이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동훈이 이긴 거예요. 민주당을 상대로 이긴 게 아니라 사실 자기들이 이길 만한 곳에서 이긴 거죠. 윤석열을 이긴 거예요. 사실 윤석열은 지금 이번에 져라 지면 바로 비대위를 출범시킬 테니까 한동훈이 날리고 그랬었는데 한동훈이 은매기사라 한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이 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윤석열이 진 선거란 점에서 딱히 그렇게 크게 민주당에게 손해가 된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 이분은 정당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네, 2014년,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4번 연속 진보 교육감이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됐습니다. 자, 2026년 지방선거까지 조희연 전 교육감표 혁신교육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개표 초반에 보수세가 짙은 강남 3구 개표율이 높아서 사실 정근식 후보가 이거 지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내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3.5%로 낮아서 접전이 예상됐는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정근식 후보가 우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2021년 이후로 서울은 늘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첫 서울에서의 승리라 하겠네요. 그렇죠. 윤석열의 개판 정치가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속물이어도 아이에게 쓰레기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민심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입니다. 나는 불량식품을 먹어도 아이들에게는 그걸 먹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민주 진보 교육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강남이라서 무조건 민주 진보의 벽을 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인식의 세계에서 소환해야 합니다. 박원순은 부자도 지지했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내후년이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정근식 승리, 그 이전에 박원순의 3선을 제대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021년 4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선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서울시장 재보선. 박영선 후보는 서울 25개 구에서 몰패했습니다. 한 군데도 이긴 곳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대선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인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남구 67.01%, 송파구 56.76%, 서초구 65.13%에서 윤석열이 득표했습니다. 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29만 4천 표를 더 받았습니다. 또 용산 56.44, 성동 53.20, 강동 51.70, 영등포 51.64, 중구 50.96, 동작 50.51, 양천 50.13, 종로 49.48, 동대문 49.16, 마포 49.03, 광진 48.82 등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 14개 구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윤석열이가 말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서울 25개 구 전 지역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이겼던 것과 비교해보면 서울 민심이 2022년 대선 때 거의 완벽하게 보수정당 쪽으로 돌아섰고 그에 있었던 6월의 지방선거에서 한 70% 가까이를 서울시 의회를 국민의힘이 장악했고 오세훈이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서울은 당연히 민주당의 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권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1년 그때 기억하시죠?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와 함께 용산구에서만 졌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2014년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에서 이겼습니다. 용산, 서초 그리고 강남에서 이긴 겁니다. 송파구는 이겼어요. 박원순이. 자,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는 25개 구, 강남 3구까지 몽땅 다 이겨버렸습니다. 25대 빵.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서울에서 불과 3년 만에 0대 25로 180도 반전이 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서울 민심 이탈을 불렀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보유세 부담이 컸던 강남 3구와 마포를 비롯해서 용산, 성동, 강동구 등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도 국민의힘에게 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이 달랐을까요? 박원순 시장 강남에서도 강력한 지지세를 보였는데 강남에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부자들에게 페널티가 많은 정책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 앞세운 후보가 바로 박원순이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싫어할 공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박원순은 왜 이렇게 강남에서 인심을 얻었을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전직은 변호사,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 회장 등 대한민국 대표 자산가들에게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낸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자들에게 명예를 안겨줬습니다. 본인이 시민운동가로서 정말 명성이 높고 신뢰도도 높았잖아요. 그렇게 기부 많이 한 부자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민운동가에게서 칭찬을 받은 부자라는 점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보람과 긍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액수를 기부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 태평양 96억, 교보생명 47억, NHN 133억, 그 밖에도 LG, 신한, 포스코 등에서 수억 대를 받아서 10년 동안 100억을 모았던 인물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부유층의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이로 인해서 박원순은 부자들에게 큰 신임을 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는 강남 부초원에서도 많은 인기와 신임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부도덕한 자본가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에 기여를 하는 위대한 파트너로 만들어줬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책임연구원이 주간경향하고 가진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사람들은 자신들을 산업화의 수혜자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긴 하지만 가진 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해온 박원순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부자 중에는 반칙과 편법으로 또 특혜로 그렇게 부를 쌓아온 사람들 많죠. 그러나 어쨌든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뭐 탈세하는 인간들도 덜어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세금 안 내면요, 우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부 많이 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많이 진단 말이죠. 자, 우리 공동체가 이만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분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는 과정에서 그만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면 그분들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갑을 안 열겠습니까? 주간경향이 소개한 뉴욕 경영대학원 교수 존 어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자들 눈에는 진보 성향 시민들이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보인다. 때문에 보수 진영은 잘난 척하는 진보 진영에 맞서서 더욱 결집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되기도 한다. 이런 보수층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 공익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끌어온 사람이 박원순이었던 것입니다. 자, 박원순 이후에 민주당은 왜 계속 졌을까? 민주당은 그 구성원들 중에도 부자가 많고요.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부자이면서 또 부자의 신분을 감추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자를 싸가지 없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았던 면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그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이 세금이 마치 벌금을 낸 듯하게 몰아세운다면, 벌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운다면은 돈은 내지만 나중에 표로서 응징한단 말이죠. 자, 민주당은 이런 낡은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는 악당이다, 악마다, 이런 인식 버려야 합니다. 이 낡은 관념 또 있어요. 2대남 3대남이 뭉친다고 그들을 역사의식이 없는 여혐주의자들 이렇게 몰았지요. 또 무슨 멸칭을 썼더라? 그 이대남들을 이찍남들이라고 했던가? 롤대남. 그러다가 졌습니다. 졌어요. 자, 유권자 어느 누구라도 민주당의 고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에게 감사하고 존대할 때, 또 영남 사람들, 어르신들 감사하고 존대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박원순처럼 말입니다.